지금부터 들려드릴 언제까지 이야기는 기다려야 돼?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고 조금만 기다려. 동시에 가장 잔인하게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. 혹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,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.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. 특별히 잘난 것도 모자란 것도 없이 그저 남편과 아이 그리고 집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.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. 중년이 되면 다들 그렇다며 스스로를 달랬죠. 하지만 하루, 이틀이 지나도 피로는 가시지 않았고 식사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. 병원에서 들은 말은 단순했습니다. 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극히 헌신적인 남편처럼 보였습니다. 병원에 같이 가주었고 의사 앞에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의 눈빛에는 제가 미처 잊지 못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약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. 깐 이식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죠.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. 살아온 세월보다 죽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. 당신 걱정하지 마. 내가 방법을 찾을게.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. 며칠 뒤 남편은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있어.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누군가 제 몸에 자기 간을 떼어주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았습니다. 묻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았거든요. 그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. 그 기증자가 제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릴 사람이었다는 걸,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불륜도 단순한 배신도 아닌 훨씬 더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. 이후로 밝혀질 진실은 제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. 왜 남편은 그렇게 쉽게 기증자를 찾아올 수 있었는지,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제 간을 내놓은 것처럼 보였는지, 그 모든 의문이 곧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기증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남편은 이상할 만큼 바빠졌습니다. 원래도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질문 하나에도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디 다녀와? 병원 일이 좀 있어서. 그 병원이 제가 다니는 병원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. 아픈 사람은 의심조차 사치라고 믿었으니까요. 그 시기 남편은 유독 제게 잘했습니다. 반찬 하나에도 신경을 썼고 제가 밤에 잠을 설칠 때면 말없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. 그 모습에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. 아픈 몸으로 남편 인생을 붙잡아 두는 것 같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기증자가 정말 가까운 분이신가 봅니다.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.
가족도 친척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장기 기증인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니요.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기증자는 어떤 사람이냐고.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이 알 필요는 없어.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. 알 필요가 없다니. 제 몸에 들어올 깐인데, 제 생명을 좌우할 사람인데,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머릿속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. 남편의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손, 전화를 받으면 방을 나가던 모습들, 그동안 바쁘겠지라며 넘겼던 행동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. 며칠 뒤 기증자와 짧게 인사를 나누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남편은 몸 상태 때문에 오래 보면 안 된다며 짧게만 보자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저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을 왜 이렇게 숨기듯 대해야 할까?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휠체어에 앉아 기증자를 기다렸습니다.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앞에 선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습니다. 너무 건강해 보였고 너무 침착해 보였습니다.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.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. 감사 인사를 하자 그 여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마치 이미 이 자리에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.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. 이 기증은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선일까? 그리고 남편은 왜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점점 더 멀리 두고 있는 걸까? 그 의문은 곧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.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. 이 모든 수상함이 돈과 사람을 둘러싼 잔인한 거래의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. 그날 이후 기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취급됐습니다.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남편은 꼭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. 마치 미리 정해둔 말만 조심스럽게 꺼내는 사람처럼요. 그 사람은 그냥 좋은 분이야.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. 며칠 뒤 이식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병원에서 저와 남편을 따로 불렀던 겁니다. 간호사는 제게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혹시 기증자분과 따로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세요? 그 질문 하나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아니요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.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자 남편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.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. 그날 밤 저는 잠에서 몇 번이나 깼습니다. 그리고 새벽녘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남편은 제 쪽을 한번 보고는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. 문틈 사이로 작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지금은 안 돼. 돈 이야기는 나중에.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. 돈,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감정이 뒤집혔습니다. 아침이 되자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.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. 기증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? 며칠 뒤 기증자가 저를 따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. 남편은
끝까지 말렸습니다. 몸에 물이 간다. 괜히 마음 쓸 필요 없다.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. 결국 병원 상담실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. 그 여자는 이번에도 제 눈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.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이식 후에 자기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달라고요. 그 말이 기도처럼 협박처럼 들렸습니다.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간 이식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는 걸, 누군가는 이 수술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제 남편이 서 있다는 사실을요.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그 대가가 돈만이 아니라는 걸, 그리고 그 거래의 끝이 제 삶 전체를 산산이 부숴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.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저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 병원 일정, 상담 시간, 심지어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남편은 하나하나 관여했습니다. 마치 제가 환자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어느 날 병원 사회복지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. 이식과 관련된 서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.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증동의서 외에 낯선 문서들을 보게 됐습니다. 금액이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원, 보상, 합의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.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순수한 기증이 아니었습니다.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. 당신이 몰라도 될 일들이 있어.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거의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. 살아야 하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몰라야 하느냐고.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살고 싶지 않아?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집에서 아픈 사람의 의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. 며칠 뒤 기증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는 병원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.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. 그 여자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눈밑이 많이 꺼져 있었습니다. 잠시 침묵 끝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. 이 수술이 끝나면 자기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. 그리고 그 변화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.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제가 묻자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. 이 수술은 제 생명을 살리는 대신 누군가의 욕심을 완성시키는 거래라는 것. 그리고 그 거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.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이 진실을 끝까지 보겠다고요. 그 선택이 제가 상상조차 못한 지옥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날 이후
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혼자 되뇌었습니다. 이 수술을 정말 받아야 하는 걸까? 살기 위해 선택한 이 길이 혹시 제 삶을 완전히 빼앗기는 길은 아닐까?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. 이식 날짜는 거의 확정 단계였고 병원에서는 수술 전 준비에 들어가자는 연락이 연이어 왔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.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. 그 안에는 통장 사본과 약정서로 보이는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. 금액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적지 않은 돈이 오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. 이 수술은 기적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. 제가 묻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이 정도는 다들 해.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. 내 생명이 이 정도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.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. 그저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을 뿐입니다.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. 수술만 잘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. 그 정리 속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기증자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. 짧은 문장이었습니다.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.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. 약속? 그 약속이 돈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리인지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. 이 수술이 끝나면 저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술을 포기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. 살아서 모든 걸 잃으니 차라리 모른 채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사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. 이 진실을 모른 채 눈을 감는 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살아서 끝까지 보겠다고. 이 수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. 그 선택이 곧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수술 전날 밤 병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. 간호사 발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제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. 남편은 그날따라 말이 없었습니다. 손을 잡아주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.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필요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.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 참 많이 참았고 참 많이 믿었습니다. 설마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버려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 수술이 끝나면 저는 지금 이 병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. 새벽녘 기증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. 수술 전 확인차 잠시 얼굴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.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 잠깐 멈칫했습니다.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에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쳤습니다.
연민도 미안함도 아닌 묘한 확신,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. 저는 그 눈빛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. 이 사람은 저를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완성하러 왔다는 걸. 그날 아침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.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.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.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선택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.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천장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. 그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수술이 제 생명을 살릴지 아니면 제 인생을 끝낼지, 그리고 만약 살아난다면 저는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.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남편도 기증자도 아니었습니다. 어릴 적 가족이라 믿었던 그 기억들이었습니다. 그 기억들이 곧 가장 잔인한 진실로 되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.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았구나였습니다. 몸은 돌처럼 무거웠고 숨쉬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. 중환자실 천장은 수술실과 달랐습니다.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의사는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. 기적처럼 수치도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.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. 남편은 매일 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. 걱정도 안도도 없었습니다. 마치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. 그리고 그 여자는 수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전에는 저를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병실 근처를 당당히 오갔습니다. 어느 날 그 여자가 혼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. 간호사도 남편도 없는 시간대였습니다. 그 여자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수술은 자기에게도 새 출발이라고요. 그 말이 왜 그렇게 위협처럼 들렸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.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. 이 사람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았다는 걸. 그날 이후 남편과 기증자는 서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해하지 않았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.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.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. 이제 모든 게 끝난 거냐고.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약속은 지켜야지. 그 말이 제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. 이 수술이 제 생명을 되살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판을 완성시켜준 건 아닐까? 처음으로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두려움은 며칠 뒤 현실이 됩니다. 기증자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자기 이야기를
들을 준비가 되었느냐고.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. 그날 오후 기증자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는 망설임도 피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말을 이제야 꺼낸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. 이제 자기 몫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요.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. 그 여자는 제 반응을 살피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수술은 처음부터 조건이 있는 거래였다고. 자기는 아무 이유 없이 간을 내놓을 만큼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. 남편의 통제, 병원의 애매한 서류, 돈 이야기, 그리고 수술 후 달라진 태도들, 모든 게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. 거래. 그 여자는 자기가 받은 약속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. 수술이 끝나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,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. 그 선택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. 저는 그 선택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 여자는 잠시 웃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남편은 이미 자기 편이라는 듯한 뉘앙스로요.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. 이 사람은 남편을 함께할 사람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계산을 남편 역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.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이 수술은 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저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걸.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. 이 결혼은 이미 끝났고 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.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이 모든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. 다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. 이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제 인생과 훨씬 더 깊게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. 그 진실이 다음 순간 제 숨을 먹게 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. 기증자 관련 서류, 병원 기록, 수술 전 동의서 사본까지 하나씩 천천히 훑어봤습니다. 그런데 한 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. 기증자 인적사항, 이름 옆에 적힌 출생 연도와 본적 주소.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,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주소였습니다.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, 우연이길 바랐습니다. 하지만 기억이라는 건 잔인하게도 도망치지 않습니다. 그 여자의 눈매,
말을 삼키는 습관, 고개를 숙일 때의 버릇. 어릴 적 항상 제 뒤에 숨어 울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.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. 다음 날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불러냈습니다.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. 혹시 어릴 적 이 동네에서 산 적이 있냐고.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.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. 자기는 제 친동생이라고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.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, 끝내 찾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던 세월,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으로 모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.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고. 그 말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. 살기 위해 언니의 삶을 거래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.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제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 마지막 칼날처럼 꽂혔습니다.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. 이건 배신이 아니라 공모였다는 걸. 가족이라는 이름으로, 사랑이라는 말로 저를 완전히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미 말로 해결할 단계는 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.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버리려 했는지,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. 이제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울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. 이미 눈물로 해결될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. 먼저 병원 기록부터 정리했습니다. 기증과정, 금전이 오간 정황, 동의서 작성 시점과 제 의사 확인 여부까지,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.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이 수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. 특히 환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조건과 금전거래 정황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제야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습니다. 저를 살린 건 그들의 선의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사실이요.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. 이번에는 병실도 집도 아니었습니다. 변호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. 남편은 처음엔 웃었습니다. 괜히 호들갑 떤다는 표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서류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갈수록 그 웃음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.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말했습니다.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라고. 남편은 그제야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다 사정이 있었다고.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. 그 말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. 어쩔 수 없었던 건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이혼, 위자료, 그리고 병원과 관련된 법적 절차까지 모든 것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. 동생은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.
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. 몸은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제 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.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,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거래하지 마십시오.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엄을 지키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.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선택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.